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화상으로 만나볼 텐데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오기석 법인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아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이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분석들로 참 주식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부과한 이후에 뭐 바로 좀 이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중국과는 좀 다르다. 뭐 전화 통화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자, 이에 따라서 중국도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이 좀 잘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뭐 중국은 조금 다를까요? 저는 중국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에 뭐 새롭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였던 2018년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한 뭐 7-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관세가 계속 이제 서로 이제 부과해 왔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석탄 원유 등에 대해서 뭐 이번 10일부터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뭐 수출 통제도 하겠다. 텅스텐 같은 것들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관세 부과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만 봤을 때도 미국에서 지금 대중국으로 부과하는 관세율이 평균 한 19% 정도가 돼요.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한 21%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번 관세가 영향이 있기 이전에 사실 이미 고관세 현상은 뭐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전쟁 이전보다 보면 한 6배 가까이 정도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카드로 사용하기에 이번 관세 정책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었었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굳이 이거를 먼저 본인이 꼬리를 내리고 회수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지금 자산이 금입니다. 예, 금값이 뭐 사상 최고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타날까? 참 관심사고요. 금의 이제 거래대금도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금 수요가 맞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금 투자, 금 테크 뭐 어느 정도까지 포트폴리오에 좀 해볼까요? 이제 투자자분들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하기는 해요. 올라가는 것 자체 하나는 이제 국제 정세 불안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워낙 많은 규모로 이제 화폐가 풀렸기 때문에 보는 통화들이 이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등이 이제 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 수요 자체는 이제 굉장히 크게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홍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여러 쇼핑몰들 가보면 여기는 금 관련한 보석상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든지 하면 홍콩에 계신 분들이 줄을 서서 정말 이제 금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리테일에서 이제 금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불이 붙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ETF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ETF 중에 제일 유명한 게 GLD라는 ETF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라든지 금 현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채굴 기업들 같은 식으로 금뿐만 아니라 금과 관련한 레버리지 혹은 금채굴 기업들까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리테일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제 금에 대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800불 언저리에서 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00 혹은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지만 금 ETF의 지금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떤 것을 좀 봐야 되는지 주요 금 ETF 연초 이후 상승률의 표를 보면서 좀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으로 봤을 땐 돌반지가 지금 6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100만 원도 간다라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네,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용어가 지난 해에는 참 인기였는데 그 용어의 창시자 마이클 하트넷이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라 라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이제 뒤처진다라는 거죠. 미등 씨 뛰어난 성과가 거두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 라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주요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M7이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이제 L7, 이제 오히려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뒤처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왜냐면 사실 지난 2년 동안, 2023년, 4년 동안 M7 종목들의 성장률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률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이제 실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딥시크 충격이 여전히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 여진처럼 여파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M7이 조금은 이제 그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걸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트넷 전략가가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최근 뭐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시장에 충격받으면서 이제 AI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때 M7도 많이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그 동시에 사실 이제 엄청난 규모의 자금들이 지금 그 M7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많은 경우는 지금 리테일 투자자들, 미국에서도 리테일 투자자들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하루만 봤을 때 이런 M7 종목의 순매수 규모가 약 한 5조 원 이상 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런 M7 종목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사실 이제 그 실적 발표가 한두 시즌 정도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4월, 5월 사이에 나오는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M7 종목이 시장에서 이게 M7이 L7이 될 거다, 아니다, 이게 M7이 맞다라는 식으로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요. 그럼 변동성이 컸을 때는 사실 횡보하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컸을 때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이거든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종목이 좀 어렵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급 ETF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주목하시는 좀 관련 ETF가 있을까요? 요새 뭐 ETF 시장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가진 ETF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커버드 콜이 뭐 미국에서 굉장히 일반화가 됐고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상품들 중에 재밌는 게 보면은 렉스시얼스라는 ETF 운용사에서 나왔던 FEPI, 그리고 AIPI, 그리고 CEPI 세 가지 이런 ETF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브로드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인 종목 바스켓에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페피 같은 경우는 한 15개 정도 종목에 투자하는데 거의 대부분 M7이고요. 그 AI 관련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AIPI라는 게 있고, 크립토 관련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CPI라는 이런 ETF가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개별 주식으로 보면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페피 같은 경우는 연환산으로 봤을 때 분배율이 한 25% 정도, 그리고 AIPI는 한 34% 언저리, 그리고 크립토 관련한 ETF인 CPI 같은 42%, 그러니까 연간으로 배당이 이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이는 데이터인데, M7 혹은 AI 관련한 종목들을 가져가실 투자자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하다, 좀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서 커버드 콜로 옵션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ETF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주목해야 될 이제 전략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그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을 더 보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같이 좀 풀어봐 주시면서요. AI가 보는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이번 사실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고요. 스타게이트 시작도 서프라이즈였지만 손정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그리고 샘 알트만까지 같이 만나는 것 역시도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서프라이즈였는데, 사실 처음엔 개인적으로 왜 삼성이 거기에 지금 같이 참여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를 잘 못했다가 샘 올트만이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는 이해가 좀 더 갔는데, 왜냐면 오픈 AI로서 그냥 AI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AI 단말기. 어떻게 보면 뭐 형태가 핸드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AI 단말기까지 이제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노하우 및 아성이 있고요. 그리고 손정 회장이 가지고 있는 ARM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칩셋들을 그러니까 AI 관련 칩셋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 뭐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거기에 설계도 정도를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AI 관련한 칩셋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I 관련한 노하우는 또 지금 샘 올트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회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1단계는 하드웨어, 사실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소프트웨어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응용하는 관련한 기업들은 이제 팔란티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시간을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AI 관련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데이터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뉴스 미디어 업체라든지 아니면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데, 뭐 컴캐스트라든지 톰슨 로이터, S&P 글로벌, 뭐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엘셋 같은 이런 기업들이 네. AI에 재조명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크라프트 테크놀로지 오기석 법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기에 엔비디아, 그다음 중기 팔란티어, 그다음에 데이터. 자, 이 부분 좀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고요. 자, 오늘도 국내 증시 분들까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